자, 그럼 우리 대학원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아람 학부님, 정원아 학부님, 정현진 학부님, 박지현 학부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다 보면은 아마 들어오시는 학우님들 계실 테니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켜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통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OT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 짜진 거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터디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아구님, 네, 우리 조 혹시 짜진 명단 있을까요?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니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체크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떤 조에 들어갔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조 짜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병원학우님께서 저거 확인해 주시는 동안 제가 잠시만요. 우리 일정 확인 한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이 스터디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사실은 우리 학과장님보다도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일하는 게 좀 4월, 3, 4월에 겹치는 바람에 이 좀 3, 4월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두 개씩 하지 않고 달달이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듯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대학원 기출문제 스터디 할 건데 연방론 관련된 교과목 소개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방론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하기는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연방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녹화해 놓은 걸 이제 이따 이거 끝나고 요거랑 그거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연방론 교과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격증 선택 가이드 이야기 해볼 테니까 하면서 궁금한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곽윤정 교수님께서 이제 기초심리학 과목 이제 어떤 것들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 방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곽윤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심리학 교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받아서 소개를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는 연구계획서 작성 가이드, 학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별로 이제 써보는 거, 시험 준비 공부하면서 이 앞에 있는 두 개 하면서 이제 계획서 작성하는 거 해보시는 시간 갖고 이제 9월 달에는 면접 준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방론 교과목 소개 강의는 제가 영상 업로드로 가름을 하고 자격증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더 들어오셨는데요. 자, 우리 정원아 군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예, 사실 여기서 공유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A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B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7분, 5분 해서 총 12분으로 진행되는 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정원아 우리 학우님이 전체 대표이지만은 B반에서도 대표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있어야지 스케줄을 좀 조율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션 첫 번째 A반 대표는 우리 정원아 대표님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 B반 같은 경우는 대표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이게 일정 조율하는 거
위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연방론 과목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스터디는 제가 이따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나눠서 공부하실 부분은 요 책입니다. 심리학 연구 방법. 심리학 연구 방법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 버전이고, 이미 구판이 나왔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구판이네. 네, 보이시나요, 이거?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수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게이지 러닝에서 나온 심리학 연구 방법이라는 교재입니다. 요거만 공부하시면 연방론은 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는 내용하고 겹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이 중에서 잠깐만요. 해드릴게요. 2부 기본적인 연구 방법, 3부 고급 연구 주제, 네. 그리고 4부 과학적 심리학의 실천. 이렇게만 보면 되고요. 2부 중에서도 2부는 다 봐야 돼요. 2부 전체 볼까? 3부 부장만 볼까? 부장만 다음 4부 간략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쉬우니까 1부도 간략히 볼 것. 그러니까 1부랑 4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막 외워야 된다 이럴 정도까지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볼 게 있다면 1부 2장, 과학적 심리학.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2장, 그 다음에 2부는 4장 다, 그리고 3부는 9장 10장.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간략히 볼 것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요. 이제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 방법론 중에 통계라는 아주 간략한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압박감이 느껴지고요. 약간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방론이라는 수업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미 상담 연구방법론이나 이제 상담심리학 졸업 프로젝트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부 때도 그렇고요.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석사까지 하고 박사 안 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렵고 다들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과목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해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되는 만큼만 보시고 좀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이야? 좀 이해하는 철학적인 내용이네? 수학적인 내용이네? 라는 건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여기서 제가 뽑아드린 정도만 이제 스터디에서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7분, 5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발제 자료 하는 것도 좀 힘드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읽고 나머지들이 그때 같이 읽어보는 시간. 그러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는 내용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 정도만 이해하셔도 연방론은 그 정도 준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민간 자격증하고 국가 자격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가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청소년 상담사 3급하고 임상심리사 2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여러분 학부 졸업할 때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이건 실무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실무 자격증 관련돼서는 OT 때, 입학 설명회 때,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리죠. 이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을 진학하는 목적은 이 실무 자격증 위에 있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는지를 나눠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일단 국가 자격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가 자격증 중에서 상담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임상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두 개예요.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이렇게가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관련된.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더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냐면 얘를 제외한 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전문 자격증을 인정을 받는데 얘네는 상대적으로 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공신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간 자격증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인정을 좀 못 받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기는 쉽지만 그만큼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 자격증으로 딸 수 있는 청상 3급이나 임상 2급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은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면 우리 실무 자격증,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민간 자격증 3개, 한상심, 한상, 그리고 임상심리학회 자격증 요 4개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4개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되 이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자격증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 자격증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석사 2년에 플러스 수련 3년을 받아야 되는 이제 학부가 끝나고 도합 5년을 수련을 받아야 되는 자격증이 제가 공신력 있다는 자격증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나온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자격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먼저 청소년 상담사죠. 청소년 상담사는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 다 보진 않을게요. 상담 관련된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소년만 상담하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청소년 상담사를 가지고 전반적인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 특화된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3급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수련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청소년 상담사 3급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은 그럼 언제 받아요?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100시간 연수를 국가에서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응시 자격은 결국 우리 상담심리예술치료학과 졸업하시는 거거든요. 졸업하시고 학부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급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뭐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과목 보시면 자, 시험 과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필수 과목 5개와 선택 1개. 필수는 우리 발달 심리 열려있죠. 집단 상담 열려있죠. 심리 측정 및 평가, 약관 과목명이 다르긴 하지만 다 열려 있습니다. 상담 이론과 실제 열려 있죠. 학습 심리학 열려 있습니다. 자, 요 과목들에 대한 기초 과목을 들으시고, 기초 과목은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추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험 대비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상담사 스터디를 계속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청소년 상담사 스터디 매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대학원 스터디 하듯이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 지금 전문의 선생님께서 하시거든요. 전문의 선생님께서 청소년 상담사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본인이 딸 때 했던 노하우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 묶어가지고 시험 대비하는 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초 과목 들으신 다음에 추가로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해론이나 수련 활동론 둘 중에 한 과목 들으셔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면접까지 합격하게 되면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부 졸업할 때 딸 수 있는 상담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학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따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스터디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시험은 학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학부 졸업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때 혹은 졸업 이후에 보시게 되지만 공부는 미리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때 나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부를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고, 학점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떤 실습을 했고, 그 다음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우리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채워나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국가 자격증 혹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습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오프라인 대학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안 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격증 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딴다면,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졸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부 졸업은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 목표로 하시면 좋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끝난 다음에 이제 100시간 연수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포인트 옵션을,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제 석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학, 여러분들께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상담 혹은 임상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심리학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나면 이제 이 2급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실무 경력을 통해서 이제 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대학원에 가시든지 간에 뭐 임상을 전공으로 가시든 상담을 전공으로 가시든 간에 학위를 취득할 즈음에 3급과 마찬가지로 2급을 따실 수 있다. 노려보시라.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목은 비슷합니다. 과목 비슷한데 약간 고급 과목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다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은행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1급이죠. 네, 1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인데 네, 여기 지금 오타로 나와 있습니다. 예, 1급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도 방식은 다 같아요. 다만 1급은 박사예요. 박사를 따고 나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급 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1급 따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급까지만 따도 충분합니다. 2급까지만 따도 충분한데 이제 1급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취득하고 나서 박사를 하고 나서 이것까지 따는 건 너무 요원한 길이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습니다. 비추. 이건 비추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청소년 상담사는 2급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1급 딸 바에는 뒤에 나오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들 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따는 게 굉장히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담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국가 자격증들을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 채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 조직 내에 자체적인 상담도 진행할 뿐더러 교정시설이나 경찰 같은 데서 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경력 채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요합니다. 혹은 뒤에 볼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요해요.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 채용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임상이나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시설에 가거나 소방에 가거나 경찰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총 한 네 번 정도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학기별로 두 번 정도씩 가는 거죠. 한 네 번 정도 가게 되는데 보통 경력 채용 하는데 많이 가고 8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이 청소년 상담사 혹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기본 요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공무원 얘기 나오네요. 재밌는 점은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그래도 경쟁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자치에서 구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미달이 많이 납니다. 미달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지방에 좀 내려갈 수 있거나 혹은 사는 지역 자체가 지방 쪽이시다라고 하면 잘 눈여겨보셨다가 도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달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라고 해도 사실은 각 도, 각 광역시에 있는데도 미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많이 미달이 나니까 자격증 취득하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취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자, 그리고 임상심리사입니다.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와 유사하지만 이제 임상 관련된 자격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좀 나눠져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 더 오래된 자격증이고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지만 취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쉽고요.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시험 필기를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면접이었는데 이건 실기
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기라는 게 실제 뭔가 해본다라기보다는 서술형 문제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임상심리사는 청소년 상담사와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실습 수련을 받아야 돼요. 실습 수련을 1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수련 필요 없이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100시간 수련을 국가에서 시켜줍니다. 근데 얘는 임상심리사는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수련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담심리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1회씩 토요일마다 저희가 모여서 실습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 시작반, 그 다음에 봄학기 시작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역시 졸업 전에 이것도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졸업 전에 보통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이럴 때 많이 들으시니까 이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서 실습 수련하시면서 역시 청소년 상담사처럼 저희가 스터디 그룹 묶어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묶어드리니까 스터디 진행하시면 시험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과목 다 개설되어 있는 거죠. 5과목에 대해서 필기시험 보고 합격하시고 나면 2차로 서술형 문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급 가지고 실무에서 막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요원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급만으로는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급을 취득할 수 있으면 아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임상심리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상담심리 전문가나 전문 상담사, 그다음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임상심리사 1급도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취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 방식은 동일합니다. 필기, 실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수련을 2년 받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석사를 취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실습만 받으면 돼요. 이 실습 어디서 시켜주냐면 저희 상담심리센터에서 지금 재학생 인턴 뽑아서 지금 12분 하고 있죠. 12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자체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다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시험 난이도가 좀 높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좀 고급이라서 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없이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도 기록에 남는 거니까 좀 얘기하기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2급이 자꾸 떨어지셨거든요. 2급이 자꾸 떨어지셨는데 오히려 1급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전문의 선생님은 어떤 코스냐면 여러분들 세사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에 가서 이제 석사하시고 거기서 1년 동안 수련을 받고 임상 전공으로 1년 수련 받고 나머지 이제 3년 수련 중에 2년의 수련 과정을 지금 저희 센터에 와서 저한테 수련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상심리 전문가를 따면 되니까 수련이 이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또 국가 자격증이니까 따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2급은 오히려 자꾸 떨어지셔가지고 A 안에 했는데 1급은 했는데 바로 붙으셨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1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석사를 취득하고 바로 이걸 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학원에 진학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래 코스웍은 실습 수련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실습 수련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2급을 취득하시고 대학원에 진학하시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 1급 취득하는 저희 센터에 와서 인턴 하시면서 1급 취득하는 코스 요거를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많이 활용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어,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진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진학합니다. 제일 좋은 메리트는 우리 세종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다는 거, 그 다음 등록금이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 30% 할인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제일 큰 단점은 뭐였냐면, 수련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임상심리사 1급을 제가 저희 센터에서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메워졌어. 그래서 세종대학교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밟아보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임상심리사 이제 2급 보건복지부 자격증인데요. 사실 업무 자체는 같아요. 업무 자체는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보건복지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응시 자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데 딱 이전에 말씀드렸던 과목들은 그냥 상담심리 예술치료학과 졸업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과목을 정해놓고 그 과목들을 이수해야지만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들을 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련을 받는 것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제 임상심리학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심리학회에 대리를 하고 임상심리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 대부분 병원들입니다. 이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들이에요. 거기에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쇠사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을 다 그만두고 가서 1년 동안 완전히 매일매일 나가서 수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취득이 어렵다. 대신에 기회가 된다면 취득하면 아주 파워풀한 자격증이다. 선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따기 위해서는 학부 졸업할 때 이 과목들을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나 이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딸 수 있게 됐는데 이 과목을 안 들어놔가지고 자격이 안 돼서 병원을 못 들어갔네. 취업이 됐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임상심리사 따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운이 좋게 그 기관이 이렇게 보건복지부 인가 기관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수련 받으세요 라고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 학부에서 이걸 안 들어오면, 그렇게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닐 때 이것들 좀 신경 써서 들어두시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수 4개와 선택 6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다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임상, 이상, 심리검사 및 평가, 연구방법론 4개가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처음 2020년도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이제 저희 곽윤정 교수님하고 원수영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과목들을 맡으면 좋을까요? 좀 어떤 차별점을 주면 좋을까요? 막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자라는데 이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연방론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만드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왜 필요할까요?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 2급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들어놓으시면 좀 어렵게 느껴져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꼭 들어두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택은 상담, 평가 영역의 3개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신경심리 평가 이 4개나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초 과목에서 3개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3개 정해져 있습니다. 발달, 학습, 사회 이 3개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응용해서 2개 들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건강, 발달정신병리학, 임상 현장 실습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임상 현장 실습이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 발달정신병리학 이 2개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기관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으면 된다. 네, 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10개 과목 듣는 거 졸업하시기 전에 꼭 챙겨 두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 뭐 내용인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1000시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기를 봐요. 필기를 보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수련에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 불합격이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험이죠. 약간 그냥 체크만 한다라는 느낌이어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수련 끝났어요? 아니에요가 중요한 거지 합격, 불합격이 없는 시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은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급입니다.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임상심리 전문가와 동급의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건 취득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기관에서 3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임상을 전공으로 해서 이제 2년 동안 대학원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간 병원에서 1급 수련 과정을 3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따는 거는 지금 그 오프라인 대학 출신의 일반 대학원 애들이 보통 그 제가 이제 병원 수련 시험 보러 다닐 때 100명씩 다닙니다. 한 명 뽑는데 100명씩 가요. 대학병원 수련 받으려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 뽑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딸 필요 없어요. 2급을 취득하신 앞에서 우리 나왔던 2급을 취득하시고 나면 이제 석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인가된 기관에서 5년 동안 실무 근무만 하시면 이게 1급으로 전환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승급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보시지 말고요. 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요 2급 만약에 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정신건강 2급 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거 따시고 인가된 기관에서 5년 근무하시면 1급으로 승급이 된다. 이게 최상위 자격증이니까 아주 유용하다. 시험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실은 굉장히 난립해 있는 심리학 관련 자격증들이 있죠. 2천에서 3천 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가된 자격증,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업계 사람들이죠. 업계 사람들끼리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고요. 최근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 지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마투인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얽혀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랑 별개로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 임상심리 학회 자격관리 이사 역할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서 공신력 있는 1급 자격증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세 개.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그리고 플러스 앞에 나왔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입니다. 그렇게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 아, 여기에 플러스 청소년 상담사 1급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 혹은 병원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교수를 뽑거나 슈퍼바이저 뽑는다라고 하면 요 자격증만 봅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임상심리 전문가부터 볼게요. 임상심리 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상심리 전공이기 때문에 전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는 못했습니다. 취득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면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3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치면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요. 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도 꽤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박사까지 하면 2년, 네, 박사 취득하면 1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1년에 1000시간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그 중에서 1년은 필수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좀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학사 과정을 하고 계시죠? 이제 1학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편입하신 분들은 3학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4년이라고 저희가 대학 학사 과정을 이야기하죠. 플러스 석사 과정을 2.5, 2년 혹은 2.5년, 2년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6.5년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3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게 9년, 10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1 플러스 2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1은 뭐냐면, 임상심리학회에서, 아까 앞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임상심리학회에서 인가된 필수 수련기관에서 1년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임상심리 전문가, 기관이랑 상관없이 임상심리 전문가한테 수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임상심리 전공을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뭐 과목 자체가 재밌죠. 근데 이걸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데, 취업을 하려면 수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련을 들어가려면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신대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차의과대학입니다. 이 두 개에서 수련을 시켜줍니다. 이 필수 수련 기간을 본인들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련을 1년을 시켜줘요. 뭐 이걸 받고 나면 3년은 안 시켜줍니다. 이 나머지 2년은 알아서 채워야 돼요. 근데 그거 어디서 채우냐면 저희 센터 와서 저한테 채우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켜드리고 있고 이게 지금 신영선 선생님이나 전문의 선생님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거기다 한신대는 저기 오산에 있죠. 그리고 그 차이과대는 그나마 좀 위치는 괜찮죠. 그 본교는 분당에 그 포천에 있지만 대학원은 분당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런 만큼 또 들어가기가 힘들고 들어가서도 수련에 들어가기가 또 어려운.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좀 장단점이 다 계속 있는 이런 코스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딸 수만 있다면 아주 추천하고 싶은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기 과목들, 임상 과목들 보고 면접까지 보고 나면 이 과목들이 다 시험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석사 과목 때 이거 공부한 내용들로 보는 거니까 하고 이제 면접까지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험을 관리하는 자격관리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필기에서 한 60% 정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40% 합격률이고 면접에서는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명에서 105명 정도 저희가 나오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고 나면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뭐 이런 자격증입니다. 공신력도 있고. 자, 그리고 임상에서 저렇게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가 있다면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상담심리학회도 있죠. 분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상담심리학회에서도 상담심리 전문가와 1급, 2급 상담심리사 이렇게 나눠서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앞에 나왔던 이 과정하고 대동소이한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딸라면 1급을 따야겠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임상 같은 경우는 아까 기관을 중심으로 수련을 받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니라 상담 심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 전문가만 구하면, 내 슈퍼바이저만 구하면 수련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련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똑같이 3년을 받아도 상담심 전문가는 따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대신 어떤 단점이 있냐? 바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은 보통 기관에 가서 수련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왜 기관을 많이 못 만드냐면, 반드시 페이를 줘야 돼요. 수련생한테.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과 지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뽑는 거예요. 근데 상담은 반대입니다.
내가 수련을 받고 싶으면 슈퍼바이저한테 슈퍼비전 비용을 내면서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3년이지만 시간, 저건 임상은 좀 돈을 벌면서 하는 대신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상담은 돈을 내면서 하는 대신에 상담 수련을 받기는 쉽다.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수련만 받을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상담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심리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공신력 있는 또 하나의 학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상담학회예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제 심리학회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자들만 상담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상담은 사실 심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 외에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한국 상담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회는 이제 1급, 2급, 3급으로 나눠놓고 이제 1급이 전문 상담사입니다. 전문 상담사를 따게 되면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어떤 자격증의 차이가 있냐면 슈퍼바이저가 한상심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슈퍼바이저가 전문 상담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 어느 학회에 내가 가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공신력도 비슷하고요. 나와서 하는 일도 역할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도 상관없고요. 어떤 분들은 두 개 다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과 임상을 같이 따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심리 전문가를 같이 땁니다. 둘 다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전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로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즈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있고 수련 실습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지금 임상으로 정하신 분도 계시고 상담으로 정하신 분 계시고 아직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있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하는 업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임상은 좀 병원 장면에서 트레이닝을 받고요. 상담은 병원 외에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뿐입니다. 저도 보시면 제가 임상심리 전문가인데 제 전공은 임상심리학인데 지금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과정에선 차이가 있어요. 그 가는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전공으로 갔을 때 수련을 받는 코스 똑같은 3년이지만 좀 다르죠. 그리고 상담으로 갔을 때 코스 똑같은 3년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스업을 가는 게 나한테 맞을지 이걸 충분히 숙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두 가지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분명히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신에 리턴 값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타협점. 이제 원래 이 타협점은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임상심리사 1급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점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면접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끝났으니까 원래 이 전에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끝났으니까 이야기해도 되는데 얼마 전에는 병무청에 다녀왔습니다. 병무청에 갔다 왔는데 병무청에서 지금 7급 한시 인기제로 이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 심리평가 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뽑는데 이제 7급입니다. 7급이에요. 경체인데 경력 채용으로 7급을 뽑는데 거기에 나온 자격 조건이 임상심리사 1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한 명 뽑는데 세 명밖에 안 왔어요. 임상심리사 1급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심리사 1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웍은 여러분들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가셔서 이제 상담심리 전공이지만 하시면서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재학생 인턴 선생님들처럼 사실은 재학생 인턴이라고는 하지만 졸업생 인턴들입니다. 재학생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졸업한 여러분들. 다들 보시면 알 수 있는 열심히 그 특강에 나오시던 그 분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수련 받으시고 대학원 졸업할 때 시험 보셔가지고 1급 따시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 1급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스웍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과정이 뭔가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학원도 고민을 해보시고 어디를 지원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임상 관련된 대학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상담 관련된 대학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중에는 그 예술치료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예술치료 쪽으로 내가 관심사에 맞는 대학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학원 스터디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B반 반장 뽑아주세요. B반 반장 뽑는 거. 그래서 우리 정원아 총 대표님하고 이제 공유해 주시는 거, 스케줄링 하는 거 역할을 맡아주실 반장을 뽑아주시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책을 다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빌려보셔도 되고요. 뭐 제본을 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하시되 이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번씩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이 한 달 동안에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각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과 전공을 정해서 1인당 3개씩, 3개씩 정해서 같이 공유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들을 여러분들 스터디에서 먼저 공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저랑도 한번 같이 보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대나 차의과대학이나 임상심리사 모델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학원 스터디 계속 반복하면서 길을 계속 찾아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 이런 대학원도 있구나.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아군님, 예술치료대학원.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지난 학기에 건국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 가신 우리 학우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근데 전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국대학교가 예술치료 쪽으로. 그래서 건국대학교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 월 특강 때도 오시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 박지아 군님 위해서 한번 제가 모셔가지고 들어가셔 준비 과정이나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 이런 것들 졸업한 선배 한번 모셔가지고 임상, 상담, 예술치료까지 한번 졸업생 특강 한번 듣는 시간 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치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박지아부님 제가 까먹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고 오늘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앉잖아요. 그 다음 달 제가 특강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즈음이면 한번 섭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학기 중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해볼게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특수대학원이고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로 따지면 주간 대학원하고 야간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대부분 수업이 주간에 열리고요. 2년 과정이고요. 박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임상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졸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원서로 공부하고 졸업 논문도 다 써야 되고. 반면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의 한 분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들이 이제 야간이나 주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부분이나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들어가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졸업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만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아무래도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그런 또 이제 단점이 있죠.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연극 치료학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모릅니다. 교육대학원에 있는 상담 심리 전공만 잘 알아요. 그 주임 교수님들 네, 두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하긴 해야겠다. 그 두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세종상담 포럼으로 대학원 설명회도 진행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잘 아실 거라서 그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그거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드렸던 그 세 가지 미션 여러분들 반장께서 이제 그 스터디 팀원들한테 그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분들 꼭 해야 되고 제가 체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를 위한 방향 제시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좀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아 대표님께서 곽희경 교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스케줄 맞춰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저랑 진행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 이제 오늘 또 못 들으신 부분들도 있고 다시 체크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저희만 링크로만 볼 수 있게끔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연방론은 오늘 못했으니까 그 내용은 또 제가 전에 했던 거 올려드려가지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일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